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요. 금요일마다 저희가 매주 지금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지금 시장이 너무 또 약간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선엽 대표님이 매주 나오시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반가워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예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선엽 대표님께 제가 좀 물어봐 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는 못 여쭤보고요. 좀 이렇게 우리 PD님 제작진이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몇 가지는 직접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 움직임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국채금리, 유가, 지금 또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좀 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동안의 불안 요소는 금리였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조금씩 안정을 조금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건가요? 현재 이번에 오른 국채 금리는 시장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현재 오르고 있는 국채 금리가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상승장에서 놓고 보면 네. 금리가 오를 때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왜 무서운 거냐? 당연히 이자 비용이 높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문제인 건데 그 금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절대금리 수준이 높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5% 정도 돼서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이 꺾이지는 않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9년 닷컴 버블 때나 이때나 보면 보통 6%대 또는 7%대 정도까지 올랐을 때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형성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금리가 그것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지금 금리는 이런 거죠. 이란과의 전쟁, 그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갇혔고 유가가 올랐으며 유가가 물가를 올렸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보통 우리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공급 측면의 요인. 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닌데 공급 측면에서 유가를 끌어올리면 시간을 두고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변하겠죠. 그쵸. 사람들이 유가가 높으니까 이제보다 소비도 덜 할 거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면 그로 인해서 사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시간을 두고 더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상승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금리가 앞으로도 오를 거고 앞으로도 지속 올릴 거고 연준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리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즉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져서 내가 월급이 들었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사면서 물건이 부족해지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기저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강력한 어떤 경제가 좋아지고 수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어떤 물가 상승이면 이게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금리 수준이 높아져서 절대 금리가 높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급 측면에 문제가 된다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일정 부분은 우리한테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는 되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도 11월 3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인데 이것 때문에 본인이 발목이 잡혀서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다라면 안 되겠죠. 트럼프라는 분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또는 미국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걸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가 미국과 이란과의 결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도 4.8은 넘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분명히 뭐 여러 가지
회의와 관련해서도 뭐 협상이 잘 되네 안 되네 또 미국이 때리네 마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추세와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금리의 상승을 뭐 야기시켰던 유가의 상승이 결국 이제 공급 측에 있어서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이고 그 해결되는 그 기간이 명확하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단기에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부연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되는 게 어제 우리 그 김효진 연구원도 나오셨죠. 저도 뭐 보면서 이전부터 참 잘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저는 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3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의 재고 수준이 너무 심각하죠. 네. 재고가 너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금 이게 2차 충격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에너지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그쵸. 가스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 번째 맞았으니 각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원유 비축량 또는 전력 비축률이라는 것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이게 한 달 정도가 되면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재고가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위험한 수준이 되면 글로벌에 있는 국가들 어떻게 되면 이걸 채우려고 무리하게 원유를 쌓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렇죠. 자, 이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습니다. 여러 분석들도 나왔죠. 모를 리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걸 해결을 해줘야 나름대로 유가 상승이 추가로 올라가는 걸 막고 현 수준을 고점으로 해서 유가를 천천히 내릴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트럼프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트럼프의 제약 요인이기도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길지 않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사실 두려워했었던 게 이 금리가 매크로 변수가 그동안에 계속 산업을 보면서 네. AI를 보면서 올랐었던 그 시장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급등을 와르르 무너뜨릴까 봐 다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뒤져보면 금리 오를 때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금리와 주가는 같이 오르는 게 기본적인 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는 절대 금리 수준이 높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네. 금리가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 정도 금리면 진짜 우린 너무 제약적인 금리여서 진짜 앞으로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빚이 많은 사람들도 힘들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꺾을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수준의 레벨이 어디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라고 하고 그 인하의 얘기가 말씀하셨던 이제 수요에 뭔가 계속 크랙이 생겨가지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져서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주식 시장에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오르다가 뭔가 경제가 안 좋아서 네. 내리는 건 좋지 않은 시그널인 거고요. 네.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물가가 안정이 돼서 내리는 건 괜찮은데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제 네. 보셨겠죠. 사실 실적 내용과 뭐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 러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일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혹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쉬웠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죠. 계속 높죠. 네,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은 건 지금 1, 2년 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벌써 몇 년에 걸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전교 1등이 99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라고 해서 와, 이 친구 대단해라고 환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가 아니라 뭐 워낙 좋은데 워낙 잘했는데 뭐 저 친구가 잘하는 게 뭐 하겠어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반도체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냐? 이거는 근데 오늘 나왔던 우리 D램 쪽하고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좋은 것만큼 좀 더 고민인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급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탈 엔비디아를 위해서 지금 TPU, NPU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D램은 탈 D램이 안 되죠.
이 세 회사 빼놓고는 없죠. 네. 뭐 탈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CSMT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중국 회사 같은 경우는 저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지 않은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쪽에는 어떤 탈 메모리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는 탈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좋은 건 맞지만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지만 엔비디아 거 말고 딴 거 쓰면 안 돼. 왜냐면 그래야 가격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효율화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너무 비싼 엔비디아 칩으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리지 않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올라온 것 네. 중에서 우리 코리아 폭스, 유명한 여우신가 봅니다. 예. 금리 인상 얘기 아까 전에 잠깐 드리긴 했는데 금리 인상이 만약에 단행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사실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거의 3대 3대 3이라고 하지만 그 불안감이 올라가고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 투자 자체가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투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투자가 부담일 것 같은데 과연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서 타개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사실 말씀 주신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그렇잖아도 지금 투자를 할 때 부담이 많이 되는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지금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고 현재 AI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생존을 위한 경쟁이 먼저겠죠. 내가 먼저 살아야 이자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들의 부담은 높아지는 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관련해서 사실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그쵸. 정상적입니다. 질문 중에서 우리 거의 이선호 대표님에게 맞춰주세요. 이번에는 넘어갈까요? 이런 질문도 있긴 하는데 네. 그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쪽에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그 관련한 산업, 뭐 전력이든 뭐 에너지 다 이렇게 관련한 산업이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2주 전부터 피지컬 AI도 강조해 주셔서 피지컬 AI 어제도 그게 쪽도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좋고요. 근데 요게 이제 관련해서 순환매가 주식시장 안에서 돌 때 과연 반도체에 쏠린 이러한 매매의 패턴, 그러니까 수급이 언제쯤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될까요? 옮겨갈까요? 그러니까 소외됐었던 AI 관련한 거 말고 소외됐던 다른 섹터로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네. AI 투자가 진행되면서 AI 투자에 대한 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나면서 AI 관련 기업들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AI 투자가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주름살이 되고 있는 건데 예컨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가가 오른 부분들은 여타 산업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산업은 지금 유가가 올라도 금리가 올라도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에 대한 부담 또는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려 실적이 뒤로 후퇴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여타 종목이라고 하면 AI를 벗어난 종목이라고 하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쪽에서 이쪽으로 매기가 옮겨올 거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되려 이쪽에서 빼서 이 AI 쪽으로 오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분명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실적이 부정적이라면 비록 지금 많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다라면 사실상 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봤었을 때 시장의 구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소외됐었던 쪽에 이제 물이 여기로 들어올 거야라고서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열심히 그렇죠. 물 들어와서 좋은 쪽을 그러니까 소외된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소외된 이유가 뭐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소외는 됐지만 아니 이 기업도 너무나도 그 시장에서
매기가 이쪽으로 쏠려서 그런 거지 이것도 실적도 좋아지고 가치도 있어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쵸. 충분히 전 그런 기업들은 정도의 차이인 거지 올라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앞서도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그 소외된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매크로 지표에 의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적이 안 좋아질 기업들이 굳이 소외됐다고 그래서 이게 지수가 7천이고 8천이 따라와야 되느냐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비중을 많이 AI가 아닌 BAI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관련한 뭐 피지컬 AI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뭐 전력이 됐던 그런 종목들이 고점이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확실히 앞으로의 산업의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 더 옳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그게 고점이라고 보면 시장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끝나면 그들 기업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점이냐 예단하는 건 쉽진 않지만 네. 어쨌든 항상 시장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시장이 올라온 건 결코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 좋아서 7, 8천까지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네. 물론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AI라는 걸출한 산업이 나왔고 이와 관련된 수혜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왜 지수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시면 제가 볼 때는 소외 뭐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측면에서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000P를 우리가 넘었다가 네. 다시 쭉 빠져서 7,200을 깼다가 다시 지금 7,800을 네. 넘어섰잖아요. 앞으로 8,000P를 넘어서는 그 강력한 엔진에는 어떠한 그 AI 안에서도 어떠한 쪽이 가장 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세요? 양쪽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투자 쪽에서도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아마 만약에 시장에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낙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높아서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런 것보다 다른 쪽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 AI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 병목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서 시가총액이 여전히 대형주인데 워낙 초대형주들이 좋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것뿐인 거지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으면 나았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 반도체와 그리고 지금 오르는 뭐 전력이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지금과 비슷하게 8,000을 넘어서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8천을 혹시나 넘어선다라면 넘어설 때는 유가 정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유가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업종들도 일부 반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피지컬 AI 이야기를 저희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던 게 지지난주였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전히 뷰는 같으신 거죠? 차세대겠죠. 아. 분명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AI를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게 업계 모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니면 젠스랑도 그렇고 그걸 피지컬 AI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뭐 피지컬 AI가 되겠어 안 되겠어라는 측면이었는데 이미 이게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반응했다라고 보는 게 최근의 노조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n분의 1로 나눠달라라는 요구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이 볼 때도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성과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정도라는 게 있고 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섰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로봇이 낫겠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진다라면
로봇 관련 기업에는 더 많은 자양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해 초부터 이제 조금 시작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신선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이제 주가가 굴곡은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에도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굴곡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만한 조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이 초기에 오를 때는 의심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지난해 여름에 분명히 금반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 반도체가 예사롭지 않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음에도 네. 불구하고 업계에서조차도 의심을 했었고 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6년 가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6년에는 또 2027년 가봐야 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환호합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움직일 땐 의심하다가 시세를 놓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000p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8,000을 내가 넘어서는 거를 같이 동참해도 되는 거야? 이거 좀 팔아야 되는 시기 아니야? 요런 이제 불안감이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와 반면에 이제 다음 주 출시가 되는 개별 종목 ETF, 레버리지 네. ETF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8만 분 넘게 네. 교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사실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의 투자에 대해서 요거 이제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하게 된다고 할 시에는 뭐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변동성을 조심해야 되겠죠. 결국 레버리지를 한다라는 네. 얘기 안에는 뭐 저희들은 꼭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위험을 더 안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레버리지는 더 욕심을 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 욕심 안에는 그만한 위험도 수반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모든 수익에는 모든 큰 수익에는 그만한 위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보다 더 냉정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단순히 많이 난다고 해서 무리하게 베팅하는 건 확실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본인의 그릇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새가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앞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이 변동이 제법 컸죠. 맞아요. 과연 그러면 그 변동에서 견디실 수 있을까요? 되려 이 레버리지 샀다가 거꾸로 가면 손실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되려 좋은 시장에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실력, 성향, 그다음에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업 관련해서 다행히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주가의 반응은 사실 물론 이제 전날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어제 더 올랐어요. 네. 전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이닉스가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더 오른 건가? 삼성전자가 어제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삼 대표님은 어제 주가 흐름 어떻게 지금 뭐 보셨을까요? 전체적인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메모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하이닉스는 온리 메모리만 하는 기업이죠. 물론 이제 낸드도 일부 있지만 네. 메모리 중심의 시장인 거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있고 핀메모리도 있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퓨어 개념으로 순수한 메모리야라면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담감이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이거 매도 언제 멈출까? 혹은 이제 매도가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더 뭔가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팔았던 게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단순 뭐 리밸런싱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다. 오히려 비중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는 시점 오히려 우리 시장한테는 더 탄력을 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주장을 제가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네.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제도적인 게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국인은 만약에 한국에 펀드를 투자했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25%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가 지금 1, 2, 3위 종목인데 그쵸.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이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8%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무조건 3%만큼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TF도 그렇습니다. 네. EWY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더 못 사니까 삼성물산을 대신 사는 거고 SK 하이닉스를 못 사니까 SK 스퀘어를 대신해서 사는 거거든요. 요 비중이 넘은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너무 좋아서 그 비중이 넘친 거라 넘친 물은 덜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냐 아니냐는 SK스퀘어나 물산의 주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사고 한다는 얘기는 좋게 보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팔았어라는 게 되는 거고 네. 같이 팔면은 뭔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여전히 올라오는 것 자체가 나쁘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덜어내는 거다. 그래서 시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또 오늘따라 이선우 대표님의 이렇게 이제 조근조근한 말솜씨, 말투, 그리고 더구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요 내용에 대해서 칭찬의 댓글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예. 내용들을 여러분께 매주 금요일마다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그 월모부의 장점이고 또 우리 이선엽의 이기는 투자사령부와 함께 하시면 또 교육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거의 뭐 과외 선생님처럼 투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환율도 좀 부담되지 않아요, 사실? 환율이 부담이 되지만 네.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 게 어.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네.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급? 네. 그 부담이라는 건 네. 환율이 부담이라는 건 우리 서민분들이 어려워지시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좀 진짜 안타까운 건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제 유가가 높잖아요. 근데 원유 같은 경우도 달러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훨씬 더 비싸게 비용. 우리가는 비용을 치러야 되다 보니 서민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건데 수출하는 기업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이익이 좋아지는 거라서 이게 양극화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뭐 저는 아니지만 더 많은 성과급을 받으시는 분들 진짜 서민분들이 있는 그런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생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 돈 좀 써야지 저축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저축 주식도 좀 하고 집도 사셔도 좋지만 네.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어려운 곳을 위해서 같이 써주시면 저는 그게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선순환. 아이 그럼요. 네. 예. 스페이스X 상장 얘기도 물어보시네요. 스페이스 상장으로 인해서 미국은 사실 수급을 참고로 다 지금 오늘 진행되는 게 우리 질문이 아예 없었던 거죠, 전부 다. 아니요, 그죠? 뭐 일부 있었지만 예.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선우 대표님은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자주 뵙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상장 미국에서는 지금 약간 수급의 블랙홀을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일부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지 우리 시장에는 어떨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뭐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자금이 빨려 들어가지만 네.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 예, 왜냐면 어쨌든 스페이스가 X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지금 AI 투자하려면 반도체는 필요하거든요. 그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 수익이 좋아지면 더 사야 되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일부러 돈을 이전처럼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말고 거대 기업들 IPO 할 때 예를 들면 아람코라는 기업이 상장할 때나 네. 이럴 때 정말 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빨아들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라는 부분들도 뭐 일부 유동성의 영향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또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뭔가 큰 추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겠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잘 샀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파업하면 주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국내 악재는 이제 파업 이슈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찬반 투표 한다라고 저는 하지만 저는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겠죠. 예, 나름대로 이제 그리 잘 돼야 되고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네. 더 가열차게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실적을 좀, 더 올리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 그 결정이 됐었을 때 제가 이건 몰라서 하는 건데 제일 걱정되는 제 마음속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연구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혹시 연구와 관련된 인력들의 어떻든 연봉이 사실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또는 제가 볼 때 소외된다라면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진들이 좋은 거를 개발을 해놔야 그 나중에 만 명도 공장을 돌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쵸. 이게 안 되면 안 돼서 우리 그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저기 뭐죠 제대로 된 어떤 처우.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가보면 대학교도 가보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교수님보다 교직원들 월급이 더 높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교수님들 연봉은 이 학비가 동결이 되면서 동결된 경우가 많고요. 거의 이제 교직원분들은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 뭐 일반적인 물가 상승에서 되다 보니까 역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박사를 할까요? 여러분들 핵심 인재가 이탈을 하면 괜히 애들이 의대 가는 게 아니에요. 의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세상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저는 너무 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평등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잘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해주는 거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핵심 인재들 그리고 정말 우리보다 더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대우를 통해서 이분들이 나야 내가 역시 공대를 오길 잘했어. 정말 과학자가 되길 잘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어렸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실제 미국에서 유학했던 분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이 더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저희 때 기준으로도 그랬겠지만 실제 공부를 잘했어도 의대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의대보다는 저희 때 뭐 학력고사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물리학과 전정학과 많이 갔다고요. 왜? 그런 꿈을 줬었으니까. 그리고 꿈이 뭐야 그러면 과학자라는 친구들이 많았다고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게 다 좋은데 과연 그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대우가 돼 있었는까지 되는지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없이 뭐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나눠 갖자. 몇 년 나눠 갖겠어요. 평생 나눠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분들의 연봉 좀 높아지는 것도 좋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분들의 연봉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00년 다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기업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핵심 인재들에 대해서 얼마나 회사가 보듬고 우리 전체 노조가 이걸 해줬는지 전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고 만약 안 그랬으면 정말 이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말 제도적으로 모두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증권 쪽에서는 우리 이선엽 대표님에게 더 좋은 처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증권도 네. 증권은 근데 네. 영업하신 분들은 본인이 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노이즈는 조금 덜한 건 같아요. 그래요?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가져가지. 그게 되게 투명한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이쪽 업계도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인재들에서 처우가 조금 박한 것만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요새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 같은 걸 보면서 조금 왜 이 기업은 커버를 안 하지 싶었던 게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가총액 3위인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네. 실적이나 뭐 이런 이슈로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리포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죠. 왜냐면 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애널리스트 연봉이 모든 증권사들 중에서 모든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깎이고 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애널리스트 시작했을 때 지금보다도 곱하기 2 정도로 높았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절반으로 떨어지냐고요. 그러면서 질 좋은 리포트를 바라고 있고 네. 열심히 하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우수한 인재가 올 이유가 없죠. 뭐 아이비가 더 준다는데 어디가 더 준다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좋은 애널리스트가 근간이 돼야 우리가 판단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뭘 써줘야 이걸 바탕으로 내가 더 좋게 보고 네. 나쁘게 좋게 보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기업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 안 버는 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돈 안 번다고 야 여긴 수입 부서가 아니니까 박하게 보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증권사 사장으로서의 자격들이 없어요. 그건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좀 많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 우리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번에 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장 좋아서 매출 영업이익 많이들 올라가셨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이제 반도체 업계는 연구진 분들에게 그렇다면 증권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네, 더 맞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좀 좋은 서포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선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의 이기는 투자사령부 안에 스피치 코너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의 그 말투와 지금 말솜씨에 대한 호평이 되게 많거든요. 간간히 그런 팁도 혹시 있으시다면 같이 녹여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엽의 이기는 투자사령부 1%의 가르침 진짜 투자의 지혜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